제 이름은 박화심, 올해 72이 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살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고 아들은 결혼 후 도시로 나가 따로 살았죠. 손주가 둘이나 있지만 자주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는 게 익숙했고 혼자 밥을 먹는 일도 명절에 연락. 한 통 없는 일도 그냥 당연한 듯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몇 달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국 한번 가보자. 요즘 효도 여행 많이들 간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며칠 뒤 진짜 비행기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예약까지 다 해놨더군요. 저에겐 그게 세상 제일 큰 선물 같았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탄 적도 없고 외국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여행 가방을 하루에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뭐라도 빠뜨릴까,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할까, 설렘 속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기대라는 게 없었기에 오랜만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한테 아직도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제 어깨를 조금이나마 펴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는 동네 이웃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구경을 시켜준대요. LA인가 뭔가 가본다네. 누군가는 부럽다 하고 누군가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말이죠. 여행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다시 확인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고 손주는 저를 보고 할머니, 미국 가요. 하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챙기려 하는구나. 탑승 수속도 어렵지 않았고 비행기 안에서는 며느리가 자리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그렇게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 저는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며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장시간 비행이 불편하긴 했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기도 낯설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군요. 공항 대합실로 나왔을 때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우리가 렌터카랑 짐 좀 챙기고 올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가방을 놓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공항 안이 너무 넓어 그 자체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이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가방을 끌고 몇 번 자리를 옮겨봤지만 어딜 가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지만 도통 삼켜지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방송이 울리는데도 저는 꼼짝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아무도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아들 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머리도 지끈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섭고 절망스러운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틀 동안 공항에서 길을 잃은 노인처럼 버텨야 했습니다. 이틀째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한 미국 직원에게 간신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 마디 영어조차 못하지만 코리아, 패밀리, 로스트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직원 한 분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그분 도움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게 됐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줬고 하루 정도 더 머물며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라고 안내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인지원센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겨우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설렘을 가득 안고 탔던 지난 비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무겁고도 허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간 뒤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이 열리질 않더군요. 한참 후 문이 살짝 열렸고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와?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공항에 이틀 동안 버려놓고 그게 할 말이니? 그런데 아들은 도리어 저를 탓하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고 우리 생활 힘들게 하잖아요. 이번 여행도 그저 거절 못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민폐였던 건가, 아들 인생의 짐이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터벅터벅 걷다가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진 건 잃은 놈도록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을 멍하게 앉아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저는 결국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자식 호적에서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공무원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지우는 건 현재 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양 제도도 사실상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따뜻했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젖을 떼기 전에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젊은 날엔 일당 3만 원 받으며 식당 설거지도 하고 시장 좌판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아들 얼굴만 보면 피곤이 싹 가셨는데요. 그런 아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버리고 돌아서다니. 처음엔 눈물만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더 이상 버리지 않을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 위치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주소를 적어 가방에 넣고 동네 문방구에서 도화지와 마커를 사서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모를 미국 공항에 버린 자식입니다. 회사원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첫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 인도에서 우산 하나 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이 무언가 항의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직원들이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사진을 찍고 어떤 젊은이는 음료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문은 금세 돌았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부서 과장의 어머니라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팀장과 인사부까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들을 불러 조사했고 그가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한 노인의 외침이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고 제 존엄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징계 통보가 내려진 날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로 경찰을 불렀고 그는 더 이상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문자를 보았지만 그 문장 하나에 담긴 억울함이 참 우스웠습니다. 나를 이틀 동안 미국 공항에 버려둔 사람에게 내가 너무한 짓을 했다는 말을 듣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주 앉은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속사정이 하나둘 풀려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고 이번 여행도 사실 정리라는 명목하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기획한 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저도 이 결혼이 더는 감당이 안 돼요. 아이들도 무서워해요라는 말에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지만 늦기 전에 움직여. 자식이 소중하면 그 아이들부터 지켜야지.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용히 이사를 갔고 아들이 가진 재산 중 일부는 이미 그녀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금과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빼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한 겁니다. 아들은 이 중에 충격에 빠졌겠지요. 회사에서 징계, 집에서는 가족의 이탈. 그리고 자신이 자초한 모든 일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그는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며느리는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 학교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한 번은 몰래 용돈을 챙겨보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내 복수도 빛이 난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대신해 그의 아이들과 며느리에게 새로운 길을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아들은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파국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나오는데 웬 노숙자 한 명이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익숙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하며 다시 돌아봤고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옷은 때가 가득했고 수염도 자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엔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한때는 전교 1등도 하고 대학도 혼자 힘으로 붙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길바닥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다니.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 당황과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라는 생각과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2번 죽였다. 어릴 때 힘들게 키운 세월, 젖은 걸레처럼 짜내며 살아온 시간도 모른 채 나를 폐물처럼 취급했던 아들. 미국 공항에서 겪은 공포와 눈물, 그건 내 평생 단 한 번뿐인 외국 땅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은 건 설렘이 아닌 철저한 고립감과 배신뿐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다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도록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을 빼 새 동네에 조용히 정착했고 주소도 바꿨습니다. 행여나 그 아이가 찾아올까 조심스럽게 발자취를 지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품어야 한다면 어미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상처받고 나도 울고 나도 삶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몰락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존엄을 지킨 끝에 찾아온 결과라면 저는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산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어머니는 결코 만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오래도록 기억하겠지요. 이사 후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작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고 텃밭처럼 꾸며놓은 작은 마당도 생겼습니다. 흙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해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든 무턱대고 마음을 내주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다쳤지만 대신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간혹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 혼자 사세요? 물어오면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예, 혼자가 더 편하네요. 혼자가 외롭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외로움보다 배신이 더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에 익숙해질 수 있어도 배신엔 익숙해질 수 없거든요. 복수를 끝낸 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엔 늘 미련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혹시라도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 어느 날부턴가는 그 이름조차 제 기억에서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가끔은 그 아이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병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걱정하자. 그 아이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었고 저는 그 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한 어미였고 상처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고구마 한 알을 심고 그 싹이 자라나는 걸 보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이 삶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복수는 저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만든 통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 안에서 굳게 지키며 오늘도 조용히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 다르지 않지만 속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손주들 밥은 잘 먹나, 며느리는 힘들지 않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트에서 달걀 하나를 고르면서도 늘 그 식구들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 뜨면 제 화분에 물 주는 일부터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지를 따야 하나, 고추가 빨갛게 익었을까 하는 소소한 일들 말입니다. 하루하루 제 삶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잘 안 켭니다. 대신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마을회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나가고 작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있어요. 요즘에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 5장을 땄고 이웃집 아주머니와 미소를 나눴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누가 묻더군요. 할머니, 아들 소식은 들으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제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낍니다. 상처를 견뎌낸 만큼 더 단단해졌고 살아남은 만큼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부터 흘렸을 일도 지금은 담담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싸움이라는 걸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껴주고 지켜주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걸요. 비록 가족이 준 상처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아픔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제 기준으로 살아가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화심아, 수고했다. 참 많이 울었지만 결국엔 잘 버텼어. 앞으로는 웃는 일만 남았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저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아꼈던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죄도 아니고 사랑한 게 벌도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 마음이 허물어지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홀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처는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껴안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도 가족이지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결국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멀어지는 것도 끊어내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지금 혼자 울고 계신 분들, 밤새 잠 못 드는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당신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